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잘 가죠?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합회 시간 같이죠? 참, 합회 시간 같이 했나요? 투자 분석 기법인가요? 합회 시간 같이 해서 제가 공식 이거 삭제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삭제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럼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론에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지렛대 효과 있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죠. 이것은 정의 지뢰도 있고 부의 지뢰도 있는데, 정의 지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높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의 지뢰, 결과적으로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것은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의 지뢰가 나타날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높게 되는 것이지만,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고요.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헤지라든가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은 용어 정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말하는 거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면 위험이 큰 거고요.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건데, 그 위험의 측정은 뭘로 했어요?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했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했죠? 가중 평균으로 했죠. 평균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유형해서 사금법인유 해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그런 금융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인플레 위험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고정 임대료의 경우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게 인플레 위험이고요. 다른 내용들은 유동성 위험에서 흑마시키기가 곤란한 위험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비교를 했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했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요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 수익률이다 그랬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다른 내용들은 일단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한 후에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말하는 것이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얻으려는 효과가 뭐예요?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했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투자 안에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 해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좋죠. 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좋고요. 2개 하는 것보다는 3개, 3개 하는 것보다는 4개. 분산 투자의 구성 자산 수가 다양할수록 효과가 높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이 있기는 하죠. 뭐 변이계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이것은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 이런 거죠.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 이게 그 일시불 내가계수, 또 일시불 현가계수, 또 연금 내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자, 이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일시불 요거 하고요. 연금 이 차이가 뭡니까? 일시불은 한 번만 지불되는 금액이 있는데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해서 불입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 똑같이 불입되는 금액의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라 그랬죠. 근데 그게 목돈의 크기가 미래 목돈의 크기냐 현재 목돈의 크기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봐도 이걸 묻는 건지 다른 걸 묻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년 50만 원씩 이러면은 50, 50, 5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목돈의 크기를 물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50, 50 불입되는데 미래 원리금 합계액 이렇게 몇 년 후 원리금 합계액 하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불입되는 금액의 현재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있었죠. 이 저당상수는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저당상수는 지금 저당 대출 받았을 때 그 저당 대출 받은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갚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목돈 구하는 거예요, 푼돈 구하는 거예요. 푼돈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나누어 갚긴 하는데 나누어 갚는 금액이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금융론에 할 때 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할 때 바로 이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죠. 지금 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은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은 나오는 금액이 뭐란 얘기예요? 나오는 금액이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저당상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저당상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당 대출 받아서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다.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면은 이 반대쪽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푼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푼돈 구하는 거죠. 푼돈은 구하는데 자, 이거는 저당상수는 현재 돈을 쪼개는 거죠. 근데 요놈은 미래돈을 쪼개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미래돈을 쪼갠다, 현재 돈을 쪼갠다. 자, 이렇게 미래 목돈을 구한다, 현재 목돈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한번 듣고 지난주에 듣고 지금 듣고 해서 바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실력이겠지만 걱정 마시고요.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잊어먹으셔도 되니까 오히려 잊어먹고 오십시오. 그래야 제가 할 게 있죠. 안 까먹으면은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월달, 3, 4월달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들어서 어느 정도 감만 잡으세요. 일시불이 있구나, 연금이 있구나, 뭐 목돈 구한다더라, 푼돈 구한다더라, 이 정도만 해도요. 다음에는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투자 분석 기법도 있지만 61쪽에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어요. 앞에 남겨놨던 61쪽하고 이제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61쪽에 가시면은 그 영업수지, 운영수지 계산 뭐 그런 게 있죠. 운영수지 계산 해서 있고요.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지분복귀액 계산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제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돈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영업수지 해서요. 이건 또 영업은 이제 운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운영수지.
요거는 매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이득과 관련된다. 이렇게. 소득이득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이제 계산 편의상 20칸짜리 한 칸당 500만 원이에요. 연간 500만 원. 원룸 주택 생각할게요. 원룸. 20칸짜리 원룸 주택이 있는데 1년에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대요. 자, 이 20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임대되고요. 임차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전액 입금을 했다면,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총액이 얼마예요? 1억이겠죠. 그거를 가능총소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총액이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1년간 운영을 한다면 임차인들한테 통장으로 모두 입금하세요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으로 찍힌 총액, 통장에 보면 이제 입금란이 있고 출금란이 있죠. 입금으로 찍힌 총액이 정말로 1억이 될까요? 1억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공실이 있을 수 있고요. 방은 찾지만은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는 돈, 그 돈이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들어온 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통장에 들어와야 내가 손에 잡는 겁니다. 손에 잡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입금으로 찍힌 총액입니다. 입금으로 찍힌 총액을 유효총소득 그래요. 유효라 그래요. 유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게 한 9천만 원 됩니다. 지금 이 총자 대신에 조자를 써도 돼요. 이 조자는 거칠 조자예요. 영어 단어에 gross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총으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조로 번역해요. 거칠 조 해서 이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의 차이는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공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요. 손실 발생한 거죠. 장사는 했는데 돈 못 받은 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외상대금 못 받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업의 수입,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영업의 수입은 이 임대업에서 본 영업이 뭐겠어요? 임대업에서 본 영업이 임대료 수입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들어오는 거는 영업 수익이고요. 요거는 영업에 주차장 수입, 주차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층마다 뭐 자판기 같은 거 있으면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또는 영업의 수입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하면은 입금으로 찍히겠죠. 자, 이제 유효총소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나한테 과연 얼마나 남을까? 12월 31일 날 통장에 잔액으로 남는 거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빠지는 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빠지는 걸 계산하는데 세 단계로 빠집니다. 일단 들어온 돈에서 세 단계로 빠져요. 근데 그 세 단계의 선후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거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세 단계가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경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일 먼저 운영 경비를 빼야 돼요. 이건 영업 경비. 직원들 월급 주고요. 임대료 주고 또 각종 렌탈비 이런 비용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 되면은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장사해가지고 번 돈으로 제일 먼저 뭐를 지출해야 돼요? 그런 거 지출해야 돼요. 경비, 원재료비, 이런 식당 같은 거 원재료비 이런 게 제일 먼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야. 조그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냥 1인 기업이든 항상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라고요? 경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적자 보는 상황에서까지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아직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금은 언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간이 뭐냐는 거예요. 네, 중간은 지금 일단 경비를 빼볼게요. 경비를 빼면은 자 이제 나한테 좀 남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이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경비 뺐으니까 이제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은 이게 다 내 것이 돼요. 근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남의 돈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원리금을 갚는 게 과연 운영 경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 운영할 때 그 발생하는 비용이 그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거 원리금 상환하는 게 이 영업 경비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하는 거는 이자 비용이 영업 경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게 다 내 것이지만 남의 돈을 사용했다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를 빼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빚. 그래야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나와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세전현금 수지라 그래요. 자, 세전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후현금 수지 하면은 여기 뭘 뺀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앞글자 따서 이렇게 기억을 하자면 가유순전후 이렇게요. 가유순전후 이렇게. 자, 지금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세 단계로 뺀다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 일단 들어온 돈에서 뺀다 그랬어요. 자, 유효 총소득에서 세 단계로 빼면은 밑에 세 단계가 남죠? 가유에서 남는 거는 순전후입니다. 가는 총소득, 유는 유효 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저는 세전현금수지, 후는 세후현금수지. 자, 여기서 경비 빼고 제일 먼저 빼는 게 경비였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마지막에 세금 내는 거예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순전후를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웬만해가지고는 여러분 다 외우란 말씀을 안 드렸었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경비는 영업경비고요. 여기서 이 빚은 자, 제가 편의상 빚이라고 한 거예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근데 여기에서의 빚은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고요. 출제는. 근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자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원금이자 합계. 이거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요, 주로. 실무하실 때는 여러분들 뭐 한 몇십억짜리 이런 빌딩 브리핑을 할 때요. 빌딩 브리핑을 하려면 이거 수익률 계산하려면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사장님, 이거 임대료 수입이 얼마 나오는데요. 경비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요. 뭐 이렇게 대출 조건은 이러이러한데 그 대출 조건에 따라서 이자 빼고 할 때 이자만 뺀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원금만 빼고.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원금이자를 꼭 같이 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거 가지고도 틀리고 맞고 하는 게 많아요. 자,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남의 돈 원리금을 갚으면은 이게 세전현금 수지가 나왔죠. 자, 여기 세금 내야 되죠. 여기서의 세금은 지금 영업수지 계산이죠. 영업소득이에요, 영업소득. 영업소득에 의한 세금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가유순전후 해서 효과가 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3단계로 뺐을 때 순전후가 되고요. 이쪽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쪽은 뭐라고요? 순전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만 읊어도 돼요. 구체적으로 이 용어들을 다 하지 않아도요. 그냥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기본 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자, 이것이 된다면은 그 뒤에 지분복귀 계산도 어렵지 않아요. 지분복귀 계산은 나중에 처분할 때 지분이 자기 자본이에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본이득과 관련돼요. 그래서
매순전 후 이렇게 매순전 후. 매는 매도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할 때 이제 매도액이죠. 자, 여기 순전후하고 저기 순전후하고 순서가 똑같죠. 구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는 순매도액이에요. 전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요. 후는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자, 여기서 경비 빼고요. 빚 갚고요. 또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경비는 무슨 경비겠어요? 저기는 영업경비지만 이건 처분할 때,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매도경비죠. 매도경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수수료요.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여기 빚은 뭘까요? 여기 빚은 이제 매달 원리금 갚는 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1년 단위로 하니까. 매달 원리금 갚는 걸 연간 단위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운영을 한다면은 5년간 계속 이렇게 갚았을 거라고요. 10년 운영하면은 10년간 계속 이렇게 갚았을 거라고요. 근데 5년이나 10년 동안 원금을 다 갚아버리면 여기에 남은 빚이 없겠죠. 근데 이때 다 못 갚았을 때가 문제죠. 그 못 갚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잔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남은 빚을 다 청산을 해야 되죠. 다음에 여기서의 세금은 무슨 소득이겠어요? 여기는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영업소득이죠.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양도소득이죠. 그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가 뭘 뜻하는 거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뜻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자본이득세,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표현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보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68쪽에 가시면 자,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얘네들을 계산을 했다고 쳐야 돼요. 계산을 했다고 치고 지금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한 3천만 원 된다고 치고 여기 2,500만 원 된다고 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해 것만 계산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5년간 운영해도 2, 3, 4, 5년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첫 해 것만으로 그냥 브리핑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이 어림셈법이야. 어림셈법. 근데 이 어림셈법이 실무에서 사용돼요. 어림셈법 하면 굉장히 주먹구구 같죠? 근데요, 더 정확한 방법이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에요. 그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할인한다 단어 뜻이 뭐예요?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미래 발생하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을 투자하면 이거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자,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수백억짜리를 거래하더라도요, 잘 안 한답니다. 수백억짜리를 거래해도 이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첫 해 것만 해가지고요, 주먹구구식 같지만 그래도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브리핑을 할 때, 자, 이 물건이 총 지금 중개사무소에 10억의 매물로 나왔어요. 10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내 돈 4억에 대출을 6억 받을 수 있더래요. 대출을. 근데 한 금리 5% 대출 받고 이거는 자기 자본이고, 자,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브리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을 브리핑해주면 자, 이거 총 10억인데 사장님 1억 벌어요. 수익률 10%예요. 수익률 10%. 자,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 이보시오. 이거 공실도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그렇게 10%라고 하면 되겠어. 그럼 사장님 9%예요, 9%. 맞아요? 그럼 또 사장님 뭐라 그래요? 아, 이보시오. 이 경비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 이게 다 뭐란 얘기요? 10%, 9% 이런 게 다 어림셈이라는 거예요. 어림셈. 아시겠어요? 어림셈이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10억 해서
7천이면 7%네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7%. 경비까지 다 고려하고. 근데 이것조차도 어림셈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다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잖아요. 나중에 처분할 때 얼마에 처분할지 이런 거 안 따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서 그냥 이 투자 금액하고 이게 소득하고 비교하는 건 전부 다 무슨 법이에요?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그래서 지금 퍼센트 계산하고 있잖아요. 퍼센트. 10억 분의 1억이나 9천 또는 10억 분의 7천 퍼센트 계산하고 있죠. 이렇게 퍼센트 계산하는 거를 수익률법 그래요. 어림셈법 중에서. 됐나요? 그래서 10억 분의 7천 하면 7% 이것도 수익률이고요. 10억 분의 1억이나 9천에도 수익률이에요. 근데 어차피 어림셈은 어림셈인데 여기 이걸 총소득이라 그래요. 총소득. 10억에서 총소득을 이용한 어림셈과 10억에서 순영업소득 7천을 이용한 어림셈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0억 분의 이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수익률 이름과 10억 분의 순영업소득을 말하는 요 수익률의 이름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다른 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익률. 이걸 이용한 수익률도 있고요. 이걸 이용한 수익률도 있고 또 뭘 이용한 수익률? 요거를 이용한 수익률도 있고 요거를 이용한 수익률도 있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각각 소득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보시오. 10억 투자해가지고 3천밖에 못 버네, 여기는. 10억 투자해서 3천밖에 못 버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브리핑 해야 될까요? 사장님, 그거는 잘못 계산한 겁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3천이 된 이유가 뭐예요? 7천에서 3천 내려온 이유가 뭐를 뺐어요?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이죠. 왜 원리금을 갚았어요? 남의 돈을 썼기 때문에 갚았죠.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7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의 돈을 썼기 때문에 4천을 뺐다고요. 이 4천은 뭐에 대한 대가요? 이 6억 사용에 대한 대가죠. 그러면 이 3천은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떨어진 거죠. 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번 돈이지만 이 3천만 원은 몇 억이 번 거예요? 4천이 번 거예요. 사장님 돈은 4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시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7천은 10억이 번 거지만 이 3천은 몇 억이 번 거라고요? 4억이 번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0억 분의 3천 하면 안 되고 4억 분의 3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7.5% 나옵니다. 상당히 셉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 그러면은 이 2,500만 원하고 비교할 때는 뭘 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그것도 4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다만 요거는 세금을 고려한 후고 요거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이고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지금 이게 숫자로 하니까 이제 더 쉬워요. 오히려 이때는 이게 총투자액이에요. 총투자이고요. 얘는 지분투자액, 자기자본투자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유순전후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유순까지는 얘네들 소득은 몇 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10억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게 바로 총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4억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4억이 뭐라고요? 지분투자액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4억으로 안 나온다고요. 지분투자액으로 나온다고요. 10억으로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총투자액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아까 10억 분의 7천 요거를 종합환원율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종합환원율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하면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 비율을 종합환원율이라 한다. 이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X잖아요. 근데 뒤에 종합환원율이라는 걸 몰라도 된다고. 그럴 때에는 종합환원율인 걸 몰라도 지금 총투자액이 나왔는데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면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다고. 짝이 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또 지분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뒤에 말을 보지도 말고 바로 틀린 거예요. 짝이 일단 맞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림셈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죠. 수익률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근데 그 역수가 승수법이에요. 역수가. 그러니까 10억 분의 7천 하지 말고 7천 분의 10억 하면 뭐예요? 그게 승수예요. 승수. 근데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승수예요. 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거죠.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승수를 순소득 승수라 그래요. 그리고 세전현금수지를 이용하는 승수를 세전현금수지 승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그냥 승수 말만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조차도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역수관계인데 얘를 구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되는 것은 뭐다? 총투자액하고 비교되는 것은 총소득이나 순소득이 비교가 돼야 되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되는 것은.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하고 비교되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세전 아니면은 세후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짝이 맞아야 된다고요. 총투자액 하는데 얘네들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무조건. 아시겠어요? 지분투자액 나왔는데 총소득이나 순소득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짝짓기 해서 비교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항목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에 이제 그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분석기법 중에. 자, 여러분들 이거 어림셈법을 꼭 할 수 있어야 브리핑이 됩니다. 투자액이 얼마인데 얼마 벌었으니까 수익률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율분석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부채 하는 요 세 가지예요. 대부채. 대는 대부 비율이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 다음에 채는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 비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살 때 대출 몇 퍼센트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다 대부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전체입니다. 부동산 가치 전체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은 이런데 이게 전체 중에 저당이 얼마냐 남의 것이 얼마냐 이런 소리예요. 전체 1억 중에 남의 게 6천만 원이다. 그럼 대부 비율이 60% 되는 거죠. 대부 비율은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 비율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부 비율이 60%다. 이거는 남의 것이 60%다. 그럼 내 거는 40%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됐나요? 대부 비율을 70%로 한다면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못 받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부 비율을 70%로 한다는 거는 1억에 7천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주택거래가 워낙 잘 안 되고 하니까 주택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대부 비율을 70% 올렸단 말이에요. 60%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대출 받아서 집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이제 부담이 돼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있을 때 이 대부 비율이고요. 부채 감당률은 이 단어에서 생각나는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단어에서 생각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이 값이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겠죠. 근데 부채는 누가 감당할까요? 부채는 누가 감당할까요? 투자자가 또는 소유자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죠. 이 부채 서비스액 여기 지금 4천이 빠졌죠. 이 부채 서비스액 4천은 얘가 감당한 거예요. 얘가 7천이.
이 7천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야 남는 게 생긴다고요. 앞으로는 부채 서비스액 이거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식이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처럼 기억하면은 덜 어려워요.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죠.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여기 이 7천만 원은 누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를 감당해야 이제 요게 감당이 되죠. 요게 남죠. 요게 남고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금 내니까 세금 내는 건 나중에 생각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얘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 유효청소득 9천은 누구누구를 다 감당해야 돼요. 요 9천은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감당해야 되죠. 맞나요? 요 밑에 요거는 경비 빼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얘만 감당하면 되지만 유효는 이 둘 다 감당해야 되죠. 네, 바로 채무불이행률은 그렇게 해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작을수록 좋잖아요. 얘는 클수록 좋으니까 소득이 분자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자에는 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유효는 영업 경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69페이지의 비율 분석법 중에서는 2번 부채 비율만 말씀을 안 드렸어요. 2번 부채 비율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패스해야 돼요. 부채 비율 보지 마세요. 보면 헷갈립니다. 부채 비율은. 오히려 보면 헷갈리니까 지나가시고요. 대부 비율이 더 중요하니까. 자, 됐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림셈법하고요. 이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 둘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할증이나 할인을 해야 돼요. 특히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승수법에도 4가지 있고 수익률법에도 4가지 뭐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기보다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몇 가지 안 되니까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할인이란 단어가 있죠. 할인은 지난주에 할인 단어 뜻이 뭐였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가죠, 현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 그래요. 이런 것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오직 5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5가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승수, 무슨 율 이런 거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들어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순현가법도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순현가도 있고요. 연평균 순현가.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 자, 요 5가지 외에는 없어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요 5가지밖에 없는데 보통 순순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요건 따로 이렇게 더 설명드리는데 지금 이 순현가나 여기 연평균 순현가나 현가 회수기간 얘네들 공통점이 뭐예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현가가 현재 가치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으로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2개만 더 하면 되죠.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2개만 더 하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5가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제 한 4개 섞어 놓고요. 여기서 4개, 이쪽에서 1개 섞어 놓고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되고요.
다음에 여기 3개, 여기 2개 섞어놓고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이렇게도 출제되고요. 또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은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이론적으로 나오면 어렵거든, 이게. 이론적으로 나오면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서 틀려버리면은 쉽게 나온 걸 틀려버리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뜻이 순현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 있고요. 예,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 계산한 거 이게 가요순전후. 이 들어오는 돈이 미래 들어오잖아요. 미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유입 현가 합 이렇게 하고요. 빼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유출 현가 합 이렇게 해요. 자,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돼요? 나가는 돈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죠. 이쪽이 0보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쪽이 더 커야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요 기준이 되는 숫자도 많이 물었어요. 순현가의 기준이 되는 숫자 0이에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요. 나누기 하는 겁니다. 이 나누기. 나누기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이 같을 때는 0이 되지만 이 값이 같을 때는 1이 되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기출문제 보십시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정도가 딱 우리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걸 틀리면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순현가 빼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요. 예, 나누어서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일단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해야 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했어요. 저는 이제 복습할 때 했죠. 아까 복습할 때도 했어요. 기대 수익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계략적으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금융론이죠. 자,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